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세적 전쟁 준비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걸어놓고 손가락으로 서울 주변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방부대 작전 계획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김세로 기자, 북한 동향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군 주요 전방군단 지휘관과 각 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는데 동시다발적인 전쟁 준비 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사시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전쟁 준비 태세를 전방부대의 확대 변화된 작전 계획에 따른 중요 군사 지침도 시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지시하면서 지도를 가리키는데 정확히 어느 지역인가요? 네, 지도에 블러 처리를 했지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위치를 따져보면 서울 주변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군대의 전쟁 준비를 더욱 공세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하는 것과 함께 부대들의 실전 배비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회의에서 결정된 군사대책에 서명했다고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무기의 배치와 최근 공개한 무인기 등을 배치하는 계획 등이 담긴 걸로 추정됩니다. 전술핵 무기 같은 초대형 방사포 이런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전방에 있는 군사력들을 마비시키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위해서 정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무인 정찰기도 적극적으로. 지도까지 공개하면서 노골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 이달 중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분석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허황된 무력 도발이 통하지 않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준비를 운운하는 것을 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군수공장의 무장 장비 대량 생산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소모성 탄약이나 이 로켓탄, 그다음에 총알, 소총 이런 것이 러시아가 아주 절실히 원하는 건데 북한의 군수공업 능력을 보여주는 행보다, 따라서 북러 간 군사협력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은 한편 총참모장 박수일을 8달 만에 해임하고 후임에 리영길 차수를 임명했고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거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선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3년 반 넘게 닫았던 국경을 개방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고요? 네, 최근 북한 관광총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눈여겨볼 만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올가을 평양에서 열리는 골프 애호가 대회에 외국 관광객들의 참가를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의 벗들도 희망만 하면 골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여행사로 연락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여행사 주소와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게재됐습니다. 외국의 골프 관광객들에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셈입니다. 네, 실제로 외국 관광객들이 골프 대회에 참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네, 대회가 열리는 곳은 평양에서 30km쯤 떨어진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평양 골프장인데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 루핀 여행사가 주관하는 국제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중단됐고 이후에도 코로나 사태로 국제대회는 열지 못했는데요. 최근엔 북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애호가 골프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첨도 노력해서 보다 높은 성적으로 1등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북한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는 사례는 코로나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얼마 전 정전협정 체결일 기념행사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입국했던 만큼 관광객들의 입국도 허용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올가을 골프 대회에 외국인의 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북한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참가하겠다는 뜻도 밝혔죠. 네, 북한이 최근 아시아 축구연맹에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참가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일본, 시리아 등과 함께 B조에 속해 있는데 첫 경기는 11월 16일 시리아와의 홈 경기입니다. 예선전은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만큼 북한이 국경 밖으로 나올지 또 외국 선수단을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국경 개방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쓴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제대회를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관계자들, 선수단들 들어오는 거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열어놓고. 북한은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골프 대회도 열고 월드컵까지 참가한다면 국제 무대에 전면 복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북한에도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네, 북한 당국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이번 주 초부터 일찌감치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는데요. 방송원들은 태풍의 주요 길목에 나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고 태풍이 북한 지역에 상륙한 11일 새벽엔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도 밤새 특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2시 30분 현재 강원도 원산지구의 태풍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올해 달성해야 할 12가지 고지 중 첫째 과제로 알곡을 정하고 있는 만큼 태풍이 식량 생산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면서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는데요. 상하수도나 배수로 등의 인프라가 취약한 탓에 피해 규모가 클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북한은 그동안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엔 북중 접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접경 지역에선 요즘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포착된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최근 이곳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이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저는 지난달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 단둥에서부터 창바이와 투먼 훈춘까지 북중 접경 지역을 따라 이동하며 취재하고 왔는데요. 최근 서서히 북중 교역량이 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훈춘 치아너 세관 앞에는 북한 낮은 선봉 경제무역구를 들어가기 위해 통관을 기다리는 대형 화물차가 물건들을 가득 치른 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제지 때문에 취재팀은 차 안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을 못 나가요. 그리고 저기 앞에 하얀색 건물 세관이고요. 낮은 선봉에 여기서 뭐 40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화물차에는 주로 생활 필수품 등이 실려 있다고 현지인들은 전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중단됐던 북중 간의 교역이 거의 정상화된 건가요? 물류 운송은 재개됐지만 중국과 북한과의 인적 교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북중 교역도 완전 정상화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빠르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데요.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교역액이 10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85%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올 가을쯤이면 북중 교역이 거의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지난 2014년 완공됐는데도 여전히 개통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현지에서는 조만간 운행할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세관이 들어설 북한 쪽 부지가 텅 비어 있는 등 개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중 접경 지역에선 북한 주민들 모습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중국 단둥 압록강 하구에서 보트를 타고 평안북도 삭주군을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더 가까이에서 북한 주민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강 건너 먼발치에서 보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보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환하게 웃기도 했고 철책을 지나던 한 주민은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무 지지대를 세우고 중장비로 돌을 실어와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도 포착됐고요. 압록강변을 따라 곳곳에 북한의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런 건물들이 다 코로나 전 후에 일어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층들. 이거 다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죠, 아파트. 공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지금 크레인이 보이잖아요. 차곡차곡 개간된 북한 밭 사이에는 과학농사라 적힌 선전물도 눈에 띄었는데요. 주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였고 서서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최근 남북 관계는 어느 때보다 날이 바짝 서 있는 상황이죠. 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또 다를 듯한데요. 특별한 동향이 감지되나요? 네, 취재팀은 양강도 해상과 마주하는 중국 창바이현도 찾았는데요. 이곳은 북한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강폭이 채 100m도 안 됩니다.
강폭이 좁은 만큼 과거 주요 탈북 루트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중국 공안의 삼엄한 경계가 이어졌습니다. 공안이 버스에 올라 여권과 탑승객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직업과 회사 위치 등을 묻기도 했고 바디캠을 몸에 찬 상태에서 탑승객들을 일일이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깐깐한 검문이 계속됐는데요. 중국 공안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 측에서도 이 지역은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강 건너가 바로 북한 양강도 해산시인데요. 압록강변을 따라 대략 100m 간격으로 서 있는 초소 주변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시내 거리나 건물 곳곳에선 사상성을 강조하는 듯한 각종 선전 문구가 유난히 많이 목격됐는데요. 북한 역시 이 일대가 과거 탈북 루트로 자주 이용됐던 만큼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트장처럼 열맞춰 건설된 선전마을과 판자촌 같은 마을이 공존하며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도 요즘 거의 다 영업을 하고 있다죠? 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각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규정했지만 중국에선 상당수의 북한 식당이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취재팀은 중국 예지에 있는 북한 식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중국 내 북한 식당이 한국인을 문전박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별 제지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식당에는 20대의 북한 종업원 10여 명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3년 넘게 고향에 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하라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떠들썩하게 이른바 전승절 행사를 치른 직후 다음 행보로 택한 곳은 군수공장이었습니다. 네, 방사포나 소총, 미사일 발사대차 같이 주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곳이었다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을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국방경제사업은 뭔지, 또 속내는 뭔지 김윤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흰색 인민복 차림에 빵모자를 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소총을 집어들더니 목표물을 조준하고 시험 사격을 합니다. 바로 뒤 벽에 걸린 사진 속 김일성이 기관총을 시험 사격하는 모습을 의식한 듯 복장과 자세까지 비슷하게 연출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달 초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 나오는 소총은 북한이 최근 경량화와 성능 향상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저격 무기입니다. 우리 군인들의 체질적 특성과 전투적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게 새로운 형식, 새로운 구경의 저격 무기들을 만들어낼 때 대한 총기 재원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겉모습만 보면 첨단 기술이 접목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소총 중에 가장 첨단적 요소들이 들어간 그런 소총이었고 또 저격용 총도 스웨덴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개발한 이런 것들을 똑같이 실무적으로 거의 재현하다시피 내놨거든요.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며 대대적으로 이른바 전승절 행사를 치른 직후 김정은이 찾아간 곳은 군수공장.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과 저격무기 생산공장, 그리고 정보통신 부품공장이라 할 수 있는 약전기구 공장, 발동기 생산공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북한은 이들 재래식 군수품이 개발을 넘어 현대화하고 양산체제에 들어간 단계라 밝혔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운 것이 매우 기쁘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은 자동화 생산 실현을 완성했고 저격무기는 경량화와 집중성 보장, 전략순항 미사일과 무인공격기의 엔진은 급격한 생산량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부문별로 목표와 진척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또 미사일용 전자부품은 새 공장 건물을 착공했고 발사대차 생산은 당의 최중대 사업인 만큼 생산량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계속 시험 발사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양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 좀 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이런 재래식 군수품의 생산 현황을 세밀하게 공개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라도 하듯 일목요연하게 진척 상황을 공개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번 시찰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국방경제 사업이란 단어에 주목합니다. 새로운 탄종을 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 조성 사업 등 국방 경제 사업이 중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 준비를 내세웠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밀착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홍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했던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부대에서 쓸 수 있는 단거리용 지대지 로켓이나 포탄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당장 필요로 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이 제시를 해주면서 이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쇼이구 장관이 귀국한 직후에는 러시아 공군기가 평양에 착륙했다가 이튿날 모스크바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군사 대표단의 방북에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구체적인 군사 협력, 기술 협력 조율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러시아는 밀이나 가스, 원유 등을 대가로 지불하거나 신무기 개발에 필요한 첨단 기술 등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보면 2% 부족하거든요. 이 원천 기술이 러시아 기술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기술 협력이 더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새 무기를 이제 채우고 나면 덕다리 무기 재고 종류는 뭐 필요하면 러시아한테 줄 수도 있고.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계속해서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우리 정부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을 희생하면서 핵과 ICBM 개발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 개발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공세적 전쟁 준비를 언급하며 군수공장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까지 북한 군부 서열 1위로 군림하다 올해 초 해임됐던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위원장의 복귀도 주목됩니다. 포병사령관 출신의 박정천은 전략통으로 불리며 포병 전술과 관련 무기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작전 개념이 굉장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포병 작전을 상당히 이제 오랜 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재래식 작전 개념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라는 거죠.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은의 군수공장 시찰을 수행한 만큼 다시 중요 직책을 맡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략무기 생산과 관련한 모종의 역할을 담당할 거란 추정과 함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과정에서 특수임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복귀가 됐는데 정확한 직위가 없어요. 부부장급인지 아니면은 국내군사협력이라는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고문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해임했던 전략통을 복귀시키고 재래식 무기들까지 대놓고 공개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유미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북한은 최근 중국,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고 있죠. 오늘은 북중, 북러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중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북한 주민들한테 중국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깝게 있으면서 친근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6.25 전쟁 때 경험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 해방군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나빠요. 주민들한테 요구만 하고 많이 이제 배려를 안 해주는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던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사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이제 좀 뒤섞여져 있는 그런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중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게 혈맹이란 단어죠. 북한은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찾으시고 열사들에게 송구한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묘지인데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을 참배하고 또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아닝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택동, 모안영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국가 주석의 아들이 북한에 와서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가까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망한 다음에 묘지를 중국으로 이관하지 않고 평안도 회창에 그냥 놔두고 있으면서 북중 간의 어떤 관계상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모안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중국 역시 북한과의 공고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고언했습니다. 按照新时代要求和两国人民意愿，推动中朝关系不断取得新的更大发展。 영원한 우방은 없다라는 말도 있긴 하잖아요. 북중 관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한다면 상당한 애증 관계가 있으면서도 유지해야지만 전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일단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큰 배신감을 한번 안게 되죠. 그래서 60년 우위가 사실상 무너진다라고 이제 표현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배신감을 느낀 상황에서 고난의 행군을 또 겪어야 했고 중국을 버릴 수 없는,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증이 상당히 겹쳐져 있었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중국이라는 안전장치에 다시 한번 더 밀착하는 구도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제적으로 북한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북한이 지금 북한 정부나 노동당이 제일 힘든 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장마당 세대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죽지 않을 정도로 뭔가 해주려면 중국과의 경제적인 연계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말은 자립경제라고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설이나 설비, 기술, 그쪽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없으면 도저히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되거든요. 경제적인 중국과의 밀착 관계가 큰 몫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열린 열병식이나 일련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聯邦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를 적대 세력으로 부정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적대 세력들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도전과 위협을 짚으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휘발유와 디젤유 등 정제유를 공급하는가 하면 밀가루와 옥수수 등의 곡물도 수출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심야 열병식. 이날 가장 두드러진 장면 중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단이 ICBM을 비롯한 북한의 전략 무기들을 함께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로 불가항력의 절대병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의 장쾌한 대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북중러의 연대 강화를 상징하는 장면처럼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북러 관계와 북중 관계가 좀 결이 좀 다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하나는 이제 급인데요. 중국이 이제 축하사절단을 기존에 3차례 보냈을 때 급은 당 차원에서 본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직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사람은 당과 정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도 보기 어렵고 또 국가 최고위층에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높은 급을 보내서 북중이 밀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그런 신중한 인물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이 전시에 가장 전시를 주도하고 있는 국방장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이 장관을 보낸 거죠. 북한 역시 이것을 받아서 보도 과정에서 여러 이제 차이점을 드러냈는데요. 중국 사절단에 대해서 이틀간 행사에 살펴보니까 30장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대표단이 노출하는 사진은 무려 84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가량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러시아 쪽에다가 공을 들여서 보도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일반 시청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가 인상 잔뜩 이제 힘주고 그 러시아하고 먼저 악수를 하더라고요. 의전을 하는 데서 이제 절차가 있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걸 보면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항상 이제 일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변화가 진행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는 이런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흐름이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기대하고 있는 게 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동안 국경이 폐쇄됐던 북한은 서서히 국제무대 복귀를 알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조선의 첫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은 9시 10분. 해당 조항들이 구체화되어 수출입 상품 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올림픽의 날 기념 유의 달리기 2023이 청춘거리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도 이런 움직임 속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곧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북한은 빠르게 북중 교역도 일정 부분 정상화를 넘어서서 좀 더 과거 상당 부분 교류가 활성화돼 있던 시기로 다시 복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의 대사들 또는 외교관들을 다시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외교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그 소위 이제 메시지화 시켜서 외부에 내보내는 통로 역할 이런 것들을 빨리 복구하려고 상당히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미일과 또 북중러라는 일종의 대립구도로 명확하게 선을 그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도 북한의 이런 행보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활용한 군사적인 또는 안보적인 외교적인 실익을 찾는 쪽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대규모 해외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게 지난달 이른바 전승절 행사가 처음이었잖아요. 다음 달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북한도 참가할 거라는데 이제 국경을 개방하는 건가요? 예,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최선희 외무상의 활동량이 사실상 올 초부터 상당히 늘어나겠다라는 것이죠. 또 북중 교역이 상당 부분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필요의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외교적 활동량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 이제 결정적인 이제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오히려 이제 재확산 분위기가 이제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개방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얘기를 들을수록 좀 심란해집니다. 앞으로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각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자꾸 가시화할수록 상호 안보 딜레마는 굉장히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를 증오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무기를 만들 때 상대가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딜레마인 거거든요. 한미일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또 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북중러가 연대를 가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일정 부분 군사적으로 오버랩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이 이제 굉장히 위기가 상승될 수 있는 순간들인데 이런 것들이 몇 번의 고비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일정 부분 억제력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늘 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적대하는 상대와도 어떻든 대화할 수 있는 여러 창구들을 개발해내는 것, 마련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호흡을 통해서 그런 외교적 통로를 마련하는 데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이제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죠. 6.25 전쟁이 북한이 사전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이런 이제 그 자료들도 있으니까 이런 위험으로부터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외교적인 이런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교류가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좀 삶의 질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한반도는 과거부터 열강들의 역학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북중, 북러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요. 너무 늦지 않게 평화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울새, 금은종새. 금방울새 의성화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했습니다. 반려동물로 잘 알려져 있고 화사한 빛깔의 깃과 울음소리가 아름다운 새 카나리아. 북한에서는 금방울새라고 합니다. 맞췄네요. 약간 소리가 좋을 것 같아서 방울이 들어갈 것 같았고 그래서 은방울 아니면 금방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알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맞추지 않았나요? 나 은방울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같은 한민족이다 보니까 비슷하네요, 그래도.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와 폭염에 이어서 태풍까지 관통하면서 올여름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진다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